부동산 전세 사기 전 재산 걸고 산 집이 날아간 이야기. 일부 아들 곁으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올해로 71살이 되었어요. 남편 박철수는 저보다 4살 많은 75살이고요. 저희 부부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어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죠. 34평형 아파트인데 시세가 대략 3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대출은 다 갚아서 완전히 저희 소유였고요. 아들, 딸이 하나씩 있는데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서울 강서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딸 수진이는 송파구에 시집을 갔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서울로 오시는 거 어때요? 서울로? 왜 갑자기?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 드시는데 가까이 사시는 게 좋잖아요. 제가 돌봐드릴 수 있고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저희도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 가까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서울은 집값이 비싸잖아. 엄마, 저희 근처에 전세나 작은 집 알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우리 서울로 이사 갈까? 남편도 긍정적이었어요. 그래, 아이들 가까이 사는 것도 좋지. 나도 이제 외로워. 그렇게 저희는 서울 이사를 결심했어요.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내놨더니 한 달 만에 3억 4천만 원에 팔렸죠. 생각보다 빨리 팔려서 다행이었어요. 자, 이제 서울에서 집을 구해야지. 아들이 있는 강서구 쪽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여보, 여기는 소형 아파트도 4억이 넘어. 전세는 어때? 전세를 알아봤어요. 강서구 쪽 25평형 아파트 전세가 3억 정도였어요. 전세금으로 거의 다 들어가네. 고민이 됐어요. 3억 4천만 원 중에 3억을 전세금으로 쓰면 남는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나이에 4천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아들 근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며칠 후 아들이 부동산 정보를 보내왔어요. 엄마, 여기 봐요. 우리 집 근처인데 전세 2억 8천만 원이래요. 25평인데 가격이 괜찮아요. 2억 8천, 다른 데는 3억인데 왜 여기만 싸? 글쎄요, 급매라고 써 있네요. 한번 보러 가볼까요? 다음 주말 서울로 올라가서 그 집을 보러 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를 안내했죠. 어르신들, 이쪽입니다. 정말 좋은 매물이에요. 중개인 이름은 김성호 씨,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깔끔했어요. 인테리어도 새로 한 것 같고 가전제품도 다 새 것이었죠. 와, 여보, 여기 괜찮은데.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전세금이 2억 8천만 원이라고요? 네, 집주인이 급하게 해외로 나가셔서 빨리 세입자를 구하시는 거예요. 김성호 씨가 설명했어요. 주변 시세는 3억인데 왜 이렇게 싸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었어요. 김성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집주인이 정말 급하세요. 다음 달까지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본인이 손해래요. 그래서 조금 싸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등기부등본은 볼 수 있나요? 아들이 물었어요. 김성호 씨가 서류를 꺼냈죠. 여기 있습니다. 깨끗해요. 대출도 없고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정말 깨끗했어요. 소유주는 최민호라는 사람이었고 근저당도 없었죠. 집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집주인이 지금 해외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위임받아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김성호 씨가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최민호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럼 계약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지금 결정하시면 이번 주 안에 계약서 쓸 수 있어요. 다만 이 매물이 인기가 많아서 다른 분들도 보러 오고 있어요. 급하게 결정하라는 압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집이 마음에 들었고 가격도 괜찮았어요. 집 밖으로 나와서 가족끼리 상의했어요. 어때요, 엄마? 집은 좋은데 좀 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좋은 매물은 빨리 나가잖아. 우리가 망설이면 다른 사람한테 가. 아들도 거들었어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위치도 좋고요. 결국 우리는 계약하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후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계약서를 썼어요. 여기 계약서입니다. 전세금 2억 8천만 원, 계약 기간 2년. 김성호 씨가 설명했어요. 계약서를 읽어보니 일반적인 전세 계약서 같았어요. 계약금은 10%인 2,800만 원이고요. 잔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계약금 2,8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김성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좋았어요. 여보,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됐네. 그래, 아이들 가까이 살 수 있어서 좋아. 다음 달 15일까지 잔금 2억 5,200만 원을 준비했어요. 집을 판 돈 중에서 쓰는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전세금 총 2억 8천만 원을 지불했어요. 남은 돈은 6천만 원 정도였고요. 6천만 원으로 살림 꾸리고 생활비로 쓰면 되겠지. 다행히 연금도 조금 나오고 있어서 생활비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한 달 후 5월 1일에 이사하기로 했죠. 드디어 서울로 가는구나. 설렜어요. 아들 근처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을 거고, 아들이 아프면 가서 돌봐줄 수도 있고. 그런 상상을 하며 이사 준비를 했어요. 이삿짐을 싸고 정리하고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도 했어요. 정순아, 서울 가서도 연락해. 그럼 자주 전화할게. 3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기대가 컸어요. 마침내 이사 날이 왔어요. 5월 1일 아침 이삿짐 차가 도착했어요. 여보, 준비됐어. 그래, 가자.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잘 선택한 거지. 그럼 아이들 가까이 사는 게 최고야. 서울에 도착해서 새 집 앞에 섰어요. 이삿짐 기사들이 짐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어머,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김미경이에요. 인사를 나누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우편함을 확인했더니 이상한 우편물이 있었어요. 법원 등기 우편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뜯어보니 경매 통지서였어요.
귀하가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음을 통지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보, 이거 봐.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남편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사 온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였어요. 당장 부동산 중개인 김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이 집 집주인 아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최민호 씨요. 그분 본 지 오래됐어요. 작년부터 안 보이던데요. 네. 그럼 이 집은? 아, 그 집 전세 사기 소문 들었어요. 경매 넘어갔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전세 사기? 우리가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이사 온 첫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2부 절망의 시작. 이사 온 첫날 밤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경매 통지서를 계속 들여다보며 믿을 수가 없었죠. 여보, 이게 정말일까? 혹시 잘못 온 우편물 아닐까? 남편이 희망을 가지려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법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요. 법원 직원이 확인해 줬어요. 네, 해당 아파트는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최민호 씨 소유의 아파트가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희는 전세로 들어온 건데. 아, 그러시군요. 그럼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해당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습니다. 금액이 3억 2천만 원인데요. 낙찰가가 그것보다 낮으면 전세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이 없었는데요. 언제 확인하셨는데요? 한 달 전이요. 아, 그럼 그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됐나 보네요. 확인해 보시죠. 전화를 끊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봤어요. 정말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요. 3억 2천만 원. 그것도 우리가 계약금을 낸 바로 다음 날 설정됐더라고요. 이런 미친. 남편이 욕을 했어요. 평생 욕을 하지 않던 남편이. 여보, 우리 사기당한 거야. 완전히 사기당한 거야. 눈물이 났어요. 2억 8천만 원. 우리 전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경매 통지서, 근저당, 전부 다.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아들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계약서 좀 봐요.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집주인 도장이 가짜 같은데요. 뭐, 진짜 도장이면 이렇게 찍히지 않아요. 그리고 위임장도 위조된 것 같아요. 모든 게 가짜였던 거예요. 집주인 도장도, 위임장도. 그럼 김성호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엄마. 완전히 계획된 사기예요. 아들이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엄마, 경찰서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경찰서로 향했어요.
신고를 하기 위해서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물었어요. 김성호라는 중개인과 계약하셨다고요? 네, 그 사람이 위임을 받았다고 했어요. 실제 집주인 최민호 씨와는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해외에 있다고 해서.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이네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습니다. 그럼 제 돈은 찾을 수 있나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은 보통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먼저 배당이 가거든요. 전세금을 다 돌려받기는 힘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우리 돈은 다 날아간 건가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김성호와 최민호를 찾아서 처벌하고 재산을 추적하면 일부는 회수할 수도 있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저를 부축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바보였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잘못이었어요. 왜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왜 집주인을 직접 만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삿짐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여보, 우리 어떡해? 남편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은 건 6천만 원뿐이었어요. 그날 밤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미안해, 수진아. 엄마, 왜 미안해요?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아니야,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일단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자기네 집으로 오래. 그래야 할 것 같아. 여기 있어봐야 경매로 쫓겨날 텐데.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어요. 아들이 알아본 변호사였죠. 전세 사기 사건이시군요. 요즘 많이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일단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성호와 최민호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요.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매가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또 한 번 절망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최소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지금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남은 돈 6천만 원.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당장 집 구해야 함 전세 보증금 최소 5천만 원. 여보, 돈이 모자라. 그래도 변호사는 써야지. 돈이라도 조금 받으려면. 결국 변호사와 계약했어요. 500만 원을 지불했죠. 남은 돈은 5,500만 원. 이 돈으로 집을 구하고 살아야 했어요. 딸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일단 임시로라도. 엄마, 아빠,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방 하나 드릴게요. 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진아, 미안해. 부담 주려고 온 게 아닌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딸네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 하나에 우리 부부가.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걸 좋아했지만 딸과 사위의 표정에서는 부담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매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경매일까지 한 달.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2억 8천만 원. 우리 인생 전부였는데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수도 줄었죠.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둘 다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200이 넘었어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남편까지 쓰러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도 걱정이었어요. 남은 돈에서 또 빠져나가는 거니까.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나도 찬성했잖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잘못이 맞았어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혼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산부 경매장에서. 남편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죠.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피하나요? 우리는 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병원비로 200만 원이 나갔어요. 남은 돈은 5,300만 원. 경매일이 다가왔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죠. 경매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우리처럼 전세금을 받으려는 세입자들, 그리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 많이 긴장되시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떨려요. 오늘 낙찰가가 얼마냐에 따라 배당금이 결정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해요. 경매가 시작됐어요. 경매사가 말했어요. 강서구 영영아파트 영영동 005, 감정가 3억 8천만 원. 최저가 2억 6,6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저가가 2억 6,600만 원이라니. 근저당 3억 2천만 원보다 낮았어요. 이러면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억 6,600만 원.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2억 7천만 원. 다른 사람이 외쳤어요. 가격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2억 8천만 원. 2억 9천만 원. 제발 3억 2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기도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3억 1천만 원.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3억 2천만 원. 한 여자가 외쳤어요. 딱 근저당 금액이었어요. 3억 2천만 원. 더 부르실 분 없으십니까? 경매사가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제발, 제발. 속으로 빌었어요. 3억 2천만 원, 한 번. 3억 2천만 원, 두 번. 잠깐.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3억 3천만 원.
오, 희망이 생겼어요. 3억 3천만 원이면 근저당을 빼고 1천만 원이 남아요. 그중 일부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억 3천만 원. 더 부르실 분 없으십니까? 3억 4천만 원. 아까 그 여자가 다시 외쳤어요. 3억 4천만 원. 더 올라갔어요. 3억 4천만 원. 한 번, 두 번, 세 번 낙찰되었습니다. 경매가 끝났어요. 최종 낙찰가는 3억 4천만 원. 근저당 3억 2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이 남았어요. 하지만 그 돈을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었어요. 경매장 밖으로 나오니 다른 세입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도 전세 피해자예요. 저도요. 알고 보니 그 집에 우리만 전세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이중계약, 삼중계약이 돼 있었던 거죠. 뭐, 이중계약?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최민호가 여러 사람한테 같은 집을 전세로 내줬어요. 우리 말고도 두 팀이 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을 세 팀이서 나눠야 해요. 계산하면 한 팀당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2억 8천만 원을 넣고 600만 원을 받는다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변호사님,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2억 8천만 원을 넣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이에요.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돈은? 김성호와 최민호를 잡아서 재산을 추적해야죠. 하지만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3억을 넣었어요. 3억을. 저희는 노후 자금이었는데 모두 같은 처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여보. 응. 우리 어떡하지?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600만 원이라도 받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일은 넘은 나이에 무슨 다시 시작이란 말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며칠 후 배당금 600만 원이 입금됐어요. 통장 잔액 5,900만 원. 한때 3억이 넘었던 돈이 이제 6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작은 집이라도 구해야지. 엄마, 저희랑 계속 사세요. 아니야, 너희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사실 딸네 집에서 지내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사위 눈치도 보이고 작은 전세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5천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정말 작고 낡은 곳뿐이었어요. 여보, 여기는 원룸이야. 우리 둘이 여기서 살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결국 전세금 4,500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한때 34평 아파트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사를 하면서 많은 짐을 버려야 했어요. 원룸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이 소파는 버려야겠어. 식탁도 버리고 30년 넘게 모았던 다구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버렸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아야 했어요. 원룸으로 이사를 마쳤어요. 통장 잔액 1,400만 원. 이 돈으로 앞으로 살아야 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성호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김성호의 재산을 조사했는데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다 탕진했어요. 최민호는요? 최민호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김성호에 대한 재판. 피고인 김성호는 전세 사기로 총 50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100억. 우리는 그중 2억 8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피해자 진술 시간에 저도 나갔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발 엄벌에 처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돈을 돌려주세요. 하지만 김성호는 돈이 없었어요. 이미 다 썼다고 했죠.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10년. 하지만 우리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원룸으로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이 없었답니다. 자부 밑바닥 인생. 원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좁고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남은 돈 1,4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여보, 우리 돈을 아껴 써야 해. 매일 가계부를 썼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 식비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 병원비 20만 원, 기타 10만 원,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썼어요. 연금 80만 원에서 70만 원을 쓰면 10만 원씩 모을 수 있었죠. 하지만 통장의 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갑자기 병원비가 들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통장에서 빼야 했으니까. 몇 달이 지났어요. 통장 잔액 1천만 원.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남편의 건강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생겼고 혈압약도 먹어야 했죠. 여보,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이야. 그래도 먹어야지. 병원비가 부담이었지만 건강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과 딸이 가끔 찾아왔어요. 엄마, 용돈 좀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도 살기 힘들잖아. 엄마. 아이들 눈에서 눈물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일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정순 씨, 아파트 경비 일 하실래요?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분을 구한대요. 경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하루 4시간만 일하면 돼요. 월급은 80만 원이고요. 80만 원. 큰 돈이었어요.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나 일 좀 해볼까? 무슨 일? 경비 일이래. 하루 4시간만 하면 되고 월급이 80만 원이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여보, 우리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뭐라도 해야지. 그래도 괜찮아. 나 건강해. 할 수 있어. 결국 남편을 설득하고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 4시간. 청소하고 택배 받고 주민들 안내하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는 뿌듯했죠. 여보, 첫 월급이야. 80만 원을 통장에 넣었어요. 이제 한 달 수입이 160만 원이 됐어요. 연금 80만 원과 제 월급 80만 원. 생활이 조금 나아졌어요. 더 이상 통장에 돈을 빼지 않아도 됐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일하면서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예전에는 여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경비 일을 하고 있다니. 어느 날 아파트 주민 한 분이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좀 치워줘요. 반말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젊은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더라. 뭐,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더 서러웠어요. 우리 입장이 그렇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남한테 무시당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김성호, 최민호.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을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일하다가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청소하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아, 손목을 삐끗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래요. 깁스를 하셔야 합니다. 6주 정도. 6주. 그동안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일을 못해. 월급 80만 원이 끊기는 거였어요. 관리소장한테 연락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쳐서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다른 분을 구해야겠네요. 6주 후에 돌아올 수 있는데 6주는 너무 길어요. 다른 분을 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제 수입이 연금 80만 원뿐이었으니까. 6주 동안 깁스를 하고 지냈어요. 그동안 통장에 돈이 다시 줄기 시작했어요. 깁스를 풀고 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손목 다친 적이 있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저희는 건강한 분을 원해요. 계속 거절당했어요. 한 달, 두 달.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통장 잔액 700만 원.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볼까? 기초생활수급자. 응, 재산도 없고 수입도 적으니까 받을 수 있을 거야.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주민센터에 갔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전세 보증금 4,500만 원하고 통장에 700만 원 있어요. 아, 그럼 기준을 초과하셔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왜요? 재산 기준이 있거든요. 어르신은 기준을 초과하십니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허탈했어요.
여보,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된대. 그래. 우리가 그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은가 봐. 하지만 가난했어요. 충분히 가난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오부 가족의 갈등.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몇 달이 더 지났어요. 통장 잔액은 500만 원까지 줄었죠. 여보, 이러다가 돈 다 떨어지겠어. 불안했어요. 매일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만 나왔죠.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살고 있어. 엄마, 제가 매달 30만 원씩 드릴게요. 생활비에 보태서 쓰세요. 아니야, 민수야. 너도 살기 힘들잖아. 괜찮아요. 이거라도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해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창피했어요. 딸 수진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도 매달 20만 원씩 드릴게요. 수진아, 너도 애들 키우느라 돈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엄마. 받으세요. 결국 아이들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한 달에 50만 원. 수입연금 80만 원, 자식들 50만 원, 130만 원. 지출 약 100만 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더 이상 통장에서 빼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부모가 됐다는 게. 몇 달 후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아들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명절 당일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딸네 가족도 와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요새 형편이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말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용돈 주는 게 부담이다는. 식사 후 아들과 사위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솔직히 매달 30만 원 드리는 거 부담이에요. 우리도 살기 힘들거든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우리 부모님인데. 그래도 언제까지 드릴 건데요? 계속 드리면 우리 살림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들었나 봐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여보, 우리 그냥 가자. 응.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더 이상 받지 말자. 하지만 자존심이고 뭐고 없지만 아이들 살림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아니야. 민수야, 용돈은 이제 안 줘도 돼. 엄마, 아빠 알아서 살게. 엄마, 괜찮아. 너희들도 살기 힘든 거 엄마가 알아.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힘으로만 살아야 했어요. 수입 연금 80만 원, 지출 10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이 모자랐어요. 통장에서 계속 빼야 했죠. 통장 잔액 500만 원. 이 속도면 2년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여보, 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 알아봤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 설거지? 응, 하루 3시간만 하면 되는데 월 60만 원이래. 안 돼. 내가 왜 설거지를 해? 여보, 우리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뭐라도 해야 한다고.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내가 할게. 내가 일을 찾아볼게. 여보, 당신이 고생하는 걸 못 봐.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남편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75살 남편이. 며칠 후 남편이 일자리를 구했어요. 여보, 나 아파트 청소하는 일 하기로 했어. 정말? 응,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월급은 70만 원이야. 새벽 5시부터. 75살 남편이.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고생하겠네. 괜찮아. 우리 살아야지. 남편이 일을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나가고 8시에 돌아왔죠.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도 수척해지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할 만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거든요. 한 달 후 남편이 첫 월급을 받았어요. 여보, 월급이야. 70만 원을 통장에 넣었어요. 이제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이 됐어요. 지출 100만 원을 빼면 50만 원씩 모을 수 있었죠. 여보, 이제 좀 살 수 있겠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이 또 쓰러졌어요. 새벽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여보,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셨나 봐요.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심장이요? 네,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일을 쉬셔야 해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입원했어요. 병원비로 150만 원이 나갔어요. 겨우 모았던 돈이 다시 빠져나갔죠. 퇴원하면서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더 이상 무리한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 약해졌어요. 남편은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다시 수입은 연금 80만 원뿐이 됐어요. 통장 잔액 400만 원. 점점 바닥이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6부 마지막 키마.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통장 잔액은 200만 원까지 줄었죠. 여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불안했어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느 날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공고를 봤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함께 대응합시다. 저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모임 장소에 가보니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혜라고 합니다. 저도 전세 사기 피해자예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2억 8천만 원을 잃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한 사연이었죠. 저는 3억을 잃었어요. 저희는 집까지 빼앗겼어요.
모두 고통받고 있었어요. 모임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에 청원도 하고, 언론에도 알리고,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노력해 봐야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우리는 함께 활동하기로 했어요.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요청합니다. 서명을 모으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언론에 호소했어요. 저희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도와주세요. 언론에 우리 이야기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절규. 평생 모은 돈 날린 70대 부부.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며칠 후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여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준대. 정말 얼마나? 최대 2억이래.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주택도시기금공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으셨거나 일부만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소득과 재산 기준도 있고요. 우리는 조건에 맞았어요. 2억 8천만 원 중 600만 원만 받았으니까.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제발, 제발 승인됐으면.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귀하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어요. 여보, 승인됐어.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대. 남편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어요. 며칠 후 1억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통장 잔액 1억 5,200만 원. 한때 200만 원까지 줄었던 통장이 다시 1억이 넘었어요. 여보, 이제 숨통이 트였어. 그래,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돈 2억 8천만 원. 받은 돈 600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5천 6백만 원. 손실 1억 2,400만 원. 여전히 1억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바닥까지 갔을 테니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정부 지원금 받았어. 정말요? 얼마나요? 1억 5천만 원. 와, 정말 다행이네요. 딸에게도 연락했어요. 수진아, 엄마 정부 지원금 받았어. 이제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들도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일단 전세 보증금 4,500만 원 빼고 남은 돈 1억 정도로 안전하게 살자. 그래,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하지 말자. 우리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살기로.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1억 원을. 이자는 적었지만 안전했어요. 연 2% 정도, 한 달에 16만 원 정도. 여보, 이자가 너무 적네. 그래도 안전해. 이제 더 이상 위험한 건 하지 말자. 남편 말이 맞았어요. 수입 연금 80만 원, 이자 16만 원, 96만 원, 지출 100만 원. 여전히 조금 부족했지만 통장에 1억이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피해자 모임은 계속 활동했어요. 우리가 싸워서 정부 지원을 받아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저는 정부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신청해 보세요. 제 경험을 나누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됐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살 수는 있게 됐어요.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답니다. 7부 새로운 일상. 정부 지원금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원룸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좁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괜찮았어요. 여보, 오늘 뭐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 소박한 식사를 하며 TV를 보는 일상.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온했어요. 피해자 모임 활동은 계속했어요.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죠. 정순 씨,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저냥 살아요. 그래도 정부 지원받고 나서 좀 나아졌어요. 저도요. 그 돈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힘든. 모임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우리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을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구청과 협력해서 전세 사기 예방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강사로 나섰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이정순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2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 수법이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러분, 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첫째,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세요. 둘째, 집주인을 직접 만나세요. 셋째, 계약 전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세요. 넷째, 너무 싼 매물은 의심하세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전세 계약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잘하셨어요. 조심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강연을 하면 소정의 강사료도 받았어요. 한 번에 10만 원 정도. 한 달에 2~3번 정도 강연을 하니까 2030만 원 정도 벌었죠. 여보, 이제 수입이 좀 늘었어. 수입 연금 80만 원, 이자 16만 원 강사료, 25만 원, 121만 원. 지출 100만 원. 이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어요. 여보, 이 정도면 살만하지. 그래, 이제 좀 안정됐어. 아들과 딸도 안심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으시죠? 응, 이제 괜찮아.
걱정 마. 손주들도 가끔 찾아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손주들 잘 컸네. 할머니, 용돈 주세요. 예전처럼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 10,000원씩이라도 줬어요. 할머니가 많이 못 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손주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힘이 났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순 씨, 저희 복지관에서 노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강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좋아요.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한 달에 4번, 매주 1번씩. 안녕하세요. 이정순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강의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정순 씨,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도 이렇게 활동하시니 대단해요. 아니에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니까 보람 있어요.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생겼어요. 정순 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남편의 건강도 조금 나아졌어요. 약을 꾸준히 먹고, 운동도 하면서. 여보, 나 요새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우리 오래오래 살자. 그래,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건강, 가족, 친구, 보람. 물론 돈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1억 2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았어요. 세상이 냉혹하다는 것,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피해자 모임에서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비록 돈을 잃었지만 우리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계속 싸웁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목소리를 냈어요. 국회에 가서 시위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전세 사기 처벌을 강화하라. 피해자를 더 지원하라. 우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전세 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전세 사기범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많이 힘들었지? 그래,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 이겨냈어. 응, 우리 잘했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8부 법이 바뀌다. 피해자 모임 활동을 1년 넘게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거였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처벌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여보, 법이 통과됐어. 정말 우리가 그토록 싸워서 얻어낸 결과였어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1점 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2점 피해자 지원금 확대 최대 3억 원 3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의무화
4점 중개업자 처벌 강화. 드디어 우리 목소리가 반영됐어. 피해자 모임에서 모두 기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우리 같은 피해자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잃은 돈은 어떻게 해요? 저도 아직 1억 이상 손실이에요. 특별법은 미래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 과거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싸웠어요. 과거 피해자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을 넣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언론에 호소했어요. 몇 달 후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기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1차 지원에서 전액을 받지 못한 분들께 추가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신청서를 냈어요. 제발 승인되길. 한 달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추가 지원 승인 4천만 원. 4천만 원. 여보, 4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대. 정말이야? 총 받은 돈. 경매 배당 600만 원. 마이너스 1차 정부 지원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2차 추가 지원 4천만 원. 합계 1억 9,600만 원. 잃어버린 돈 2억 8천만 원. 회수한 돈 1억 9,600만 원. 최종 손실 8,400만 원. 여전히 8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있었지만 처음에 비하면 많이 회복된 거였어요. 여보, 그래도 반 이상은 돌려받았어. 그래. 정말 다행이야. 4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통장 잔액 1억 5천만 원. 돈이 좀 생기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여보,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 그래, 이 원룸은 너무 좁아. 전세 2억짜리 25평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등기부등본 확인했어. 응, 깨끗해. 근저당도 없어. 집주인 직접 만났어? 응, 만났어. 신분증도 확인했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가입했어. 이제 의무라서 무조건 가입해야 해.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했어요. 새 집은 우리가 사기당했던 그 집보다 컸고 깨끗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안전해. 그래,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어. 이사를 마치고 집을 정리했어요. 예전 집만큼은 아니지만 원룸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여보, 그래도 집이 있으니 좋다. 그래, 우리 자리가 생겼어. 아이들도 새 집을 보러 왔어요. 엄마, 아빠, 집 괜찮네요. 응, 이제 좀 살만해. 손주들도 좋아했어요. 할머니, 집 넓어졌어요. 그래, 이제 자주 놀러와. 강연 활동도 계속했어요. 이제는 더 많은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정순 씨, 우리 대학교에서 특강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좋아요.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이정순입니다. 대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곧 사회에 나가 집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때 꼭 조심하세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강연료도 올랐어요. 한 번에 30만 원씩. 한 달에 서너 번 강연하면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여보, 이제 수입이 많이 늘었어. 수입연금 80만 원,
이자 25만 원 강사료 100만 원, 205만 원. 지출 120만 원. 한 달에 85만 원씩 모을 수 있게 됐어요. 여보, 이제 정말 안정됐어. 그래,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언론에서도 저를 찾았어요. 이정순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TV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2억 8천만 원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을 바꿨습니다. 시청자들이 응원해 줬어요. 정순 씨 대단해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내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구나. 그 생각에 보람을 느꼈어요. 피해자 모임도 계속 활동했어요. 우리가 법을 바꿨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계속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우리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계속 싸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전세 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세 사기 건수 30% 감소. 뉴스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우리가 기여한 거야, 여보. 그래, 우리 잘했어. 그날 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돈을 잃고 절망하고 싸우고 회복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나쁜 일만은 아니었구나. 물론 8천만 원의 손실은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의미 있는 삶. 그게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구부 새로운 희망. 새 집으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정순 씨, 최민호를 잡았습니다. 네, 정말요? 최민호. 실제 집주인으로 위장했던 그 사람. 네, 동남아에 숨어 있다가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잡혔어요. 그 사람 재산은 어떻게 됐나요? 조사 중입니다. 일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최민호와 김성호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섰어요. 피고인들은 체계적인 전세 사기를 저질러 100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검사의 말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피해자 진술 시간에 제가 나섰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최민호와 김성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들은 우리의 인생을 망쳤어요.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진술했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최민호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김성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재산 몰수. 최민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2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대요.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죠. 피해자가 100명 정도였으니 1인당 평균 2천만 원. 저희도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여보, 우리 2천만 원 더 받는데. 정말이야? 총 회수, 금액, 경매 배당 600만 원. 마이너스 1차 정부 지원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2차 추가 지원 4천만 원. 범인 재산 몰수 2천만 원.
합계 2억 1,600만 원. 잃어버린 돈 2억 8천만 원. 회수한 돈 2억 1,600만 원. 최종 손실 6,400만 원. 거의 30살을 회수한 거예요. 여보, 우리 대부분 돌려받았어. 그래. 정말 다행이야. 물론 6천만 원이 넘는 손실은 여전히 컸어요. 하지만 처음에 비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죠. 2천만 원이 추가로 입금됐어요. 통장 잔액 1억 7천만 원. 여보, 이제 정말 여유가 생겼어. 그래,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수진아, 엄마 돈 좀 돌려받았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응, 이제 너희들 걱정 끼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했어요. 여보, 이 돈 중에 일부를 기부하는 게 어때? 기부? 응, 우리보다 더 어려운 피해자들이 많아. 그분들을 돕고 싶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500만 원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했어요. 이정순 씨,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 나누고 싶었어요. 기부를 하고 나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거의 돈을 다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계속 도와야 해요. 맞아요. 우리가 도와야죠. 우리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센터를 만들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 센터. 무료로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제공했어요. 저도 상담사로 활동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정말요? 그럼 저 상황을 이해하시겠네요. 네, 충분히 이해해요. 함께 해결해봐요. 많은 피해자들을 도왔어요. 정순 씨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정순 씨, 구청에서 모범 시민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범 시민상요? 네, 전세 사기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인정받아서요. 시상식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았어요. 이정순 씨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고마워,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돈을 잃고 절망하고 싸우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그날 밤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할머니가 TV에 나왔어요. 그래, 봤어. 네, 할머니 멋있어요. 손주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손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됐구나.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우리 손주. 착한 사람이 되렴. 손주를 안아주면서 생각했어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구나.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답니다.
10부 평온한 일상. 모범 시민상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73, 남편은 77이 됐죠.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여보, 잘 잤어? 응, 잘 잤어. 아침 식사를 하고 가벼운 산책을 했어요. 날씨 좋다. 그래, 정말 좋아.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통장 잔액 1억 8천만 원.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강연 활동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 하지는 않았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 좀 쉬어야지. 상담센터 활동도 계속했어요. 한 달에 2~3번 정도. 정순 씨,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어느 날 피해자 모임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2주년 기념. 모두 모여서 케이크를 자르고 축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뤄낸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2년 전을 생각하면 기적 같았어요. 정순 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죠. 통계를 보니 전세 사기가 70% 이상 감소했대요. 전세 사기 건수 역대 최저. 뉴스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구나. 아들과 딸이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걱정 마. 손주들도 많이 컸어요. 이제 중학생, 고등생이 됐죠. 할머니, 저 대학 가면 법학과 갈 거예요. 할머니처럼 나쁜 사람들 처벌하고 싶어요. 손주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 되렴.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정순 씨, 책을 쓰시는 게 어떨까요? 책요? 네, 정순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민했지만 결정했어요. 좋아요, 써볼게요. 몇 달 동안 책을 썼어요. 제목은 전 재산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 교훈, 그리고 희망을 담았어요. 책이 출간됐어요. 이정순 씨의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저도 힘이 났어요. 조심해야겠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어느 날,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정순 씨, 감사합니다. 저도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책을 읽고 정신 차렸어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를 구했구나. 책 인쇄로 돈도 좀 벌었어요. 그 돈의 절반을 기부했죠. 이정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을. 전세 사기는 제 인생 최악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저는 강해졌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 물론 6천만 원 이상의 손실은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의미 있는 삶, 보람, 그리고 희망.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창밖을 보았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그래. 정말 많았어. 하지만 우리 이겨냈어.
응, 우리 잘했어.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래, 함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빨강, 주황, 노랑. 다양한 색깔로 물든 하늘. 인생도 저렇게 다채로운 거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의미를 찾는 거. 저는 이제 알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건강, 가족, 사랑, 희망, 보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물론 돈도 중요해요. 돈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전 재산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요. 삶의 의미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손주들도 보고.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행복하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되었어요. 인생은 계속되니까.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새로운 내일.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평온한 밤이었답니다.